이번 사건은 미국과 시리아의 새 정권과의 협력 국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는 상징적으로 의미가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강력한 보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 큰 피해가 있을 것이다 재차 경고를 했습니다. 트럼프한테 중동 딜레마를 다시 상기를 시켰다. 이 악순환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가 트럼프 2기의 중동 정책 핵심 과제가 될 거다. 이번 시리아 미군 피격 사건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며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번 사건이 12월 13일에 시리아 중부 팔미라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미국과 시리아 정부군이 함께 그 야전 정찰 임무를 수행하다가 일어난 일인데요. 미국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이들이 IS 격퇴 그리고 대테러 작전 지원을 위해서 주요 지도자들을 접촉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군과 그 시리아 정부군이 함께 작전을 수행했다는 지점인데요. 이게 과거의 그런 아사드 정권 시절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입니다. 사실 지난해 12월에 아사드 정권이 몰락을 하고 이슬람 반군 단체 ATS 주도의 과도 정부가 들어섰거든요. 그 이후에 미국과 시리아가 관계를 좀 급속도로 개선을 해왔어요. 알샤라 그 시리아 대통령이 11월에 트럼프와 워싱턴에서 회담을 한 것도 그 연장선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미국과 시리아의 관계 개선의 어떤 관계 정상화의 상징적인 장면, 그 연합 작전 중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피해의 규모를 보면 사망자는 총 3명인데요. 미군 병사 2명 그리고 민간인 통역사 1명이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아사드 정권 몰락하고 나서 발생한 어떤 첫 미국 측 사상자이기 때문인데요. 미국이 시리아에서 IS 격퇴 작전을 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어떤 이 새 정권과의 협력 국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는 상징적으로 의미가 큽니다. 이번 사건의 공격 방식도 좀 주목되는데 IS 소속 무장 괴한 1명이 매복 공격을 감행을 했어요. 충격이었죠. 공격자는 현장에서 즉각 사살이 됐고 부상자들은 미군 헬기로 긴급 이송이 됐습니다. 그 사건 발생 지역을 좀 살펴보면요. 그 팔미라가 위치한 바디아 사막 일대가 IS 잔당들이 여전히 좀 숨어서 활동을 하는 지역이에요. 2019년에 칼리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이제 붕괴를 한 이후에도 IS 잔당 일부가 시리아와 이라크 사막에 숨어들어서 명맥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군 주도의 국제 동맹군도 이 지역에서 이제 IS 소탕 작전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일단 IS가 배후를 자처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군과 함께 작전 중이던 민간인 통역사까지 숨진 점을 보면 미군의 시리아 내 작전 환경이 예전보다 더 위험해졌다고 봐야 하나요? 예전보다 위험해졌다라기보다는요, 위험의 성격이 좀 달라졌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사드 정권 시절로 좀 돌아가 보면요, 그때는 시리아 정부하고 이제 외교 관계가 없었어요. 미군은 주로 이제 쿠르드 민병대인 시리아 민주군하고 협력을 해서 IS 소탕 작전을 좀 벌였고, 시리아 정부군하고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군 기지도 이제 시리아 동북부 쪽에 좀 한정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는 적대적인 환경이 좀 명확했어요. 시리아 정부, 러시아군, 이란 혁명수비대, IS. 그래서 누가 적인지가 좀 분명했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HTS 주도의 그런 과도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과 시리아는 관계를 정상화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샤라 대통령이 백악관에 방문을 했고 또 미군과 시리아 정부군이 연합작전을 벌이고 있고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좀 협력하는 국면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시리아 내부적으로 통합되지 않은 무장 세력들이 좀 산재해 있다는 점입니다. 14년에 걸친 어떤 내전 기간 동안 세력을 키운 여러 이제 무장 단체들이 과도 정부에 아직 완전하게 통합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역 종파에 따른 갈등도 이제 여전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미군 사망 그리고 민간인 통역사 사망이 보여주는 거는 어떤 이런 갈등들을 좀 보여준다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 IS 전성기 때 미군 사상자는 주로 전투 작전 중에 발생을 했어요. 그런 어떤 바그다디 사살 작전 같은 건데요. 근데 이번에는 연합군하고 함께하는 정찰 임무 중에 그것도 동맹 측 병사에 의해서, 그러니까 시리아 측 병사에 의해서 공격을 당한 거니까 내부의 적 문제가 부각이 됐습니다. 이게 공격자가 시리아 내무부 산하의 보안군 소속이었거든요. 신원 조사 과정에서
IS 연계 혐의가 포착이 돼서 해고 직전이었는데 바로 그 전에 범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시리아 당국도 IS가 정부군에 침투했을 가능성을 인정을 했고 그리고 사전에 미국 측에 경고를 하긴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살펴보면 사실 이거는 좀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아프간에서 미군이 좀 많이 겪던 유형인데요. 그린온 블루 공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맹군이나 현지 보안군 내부에 침투한 적이 내부에서 공격을 하는 방식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방어하기가 가장 좀 어려운 형태인 거죠. 그래서 작전 환경의 어떤 변화를 정리를 하자면 이제는 좀 위협의 출처가 불분명해졌다. 이런 게 좀 특징적입니다. 과거에는 IS 점령 지역이 명확했고 거기서 좀 위협이 왔다면 지금은 IS 잔당들이 좀 사막에 흩어져 있고 심지어 정부군 내부까지 침투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동맹의 신뢰성 문제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미군이 시리아 정부군하고 연합작전을 하려면 신뢰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 내부에 IS 연기 인물이 있었다는 거는 큰 타격이라고 볼 수 있고 미군이 앞으로 시리아 측과 어느 수준까지 협력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전투 임무의 위험성도 커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전투작전이 아니라 어떤 지도자 접촉, 정찰 같은 어떤 소프트 임무에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시리아에서. 그래서 더 위험해진 거냐 작전 환경이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단순히 위험 수준이 커졌다기보다는 위험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어디가 위험한지 알았지만 동맹 내부에서도 위협이 나올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거니까요. 이거는 미군의 작전 계획 전체를 좀 재검토해야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격을 한 인물이 IS 소속이면서도 원래 시리아 정부군 출신이었다는 점이 특히 주목되는데 이게 지금 시리아 내부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나요? 네, 좀 정확한 지적인데요. 이 사건은 그런 시리아 과도 정부가 직면한 구조적인 딜레마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먼저 그 공격자의 신원을 정리를 해보면요. 시리아 내무부 발표에 따르면 바디아 사막 지역에 새로 창설된 보안군 부대에 최근에 합류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안군은 국내 치안 그리고 대테러 담당하는 내무부 산하 조직인데요. 문제는 이제 이 인물에 대한 그 신원 조사 과정에서 타크피리 사상, 그러니까 IS 같은 순위파 극단주의 사상을 가졌을 가능성이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보안군이 이걸 의심을 해서 예방 차원으로 장비 경비 업무로 이제 재배치를 했고 그러다가 결국 해고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고 당일에 그러니까 조치가 집행되기 직전에 범행을 저질렀어요.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거는 이제 인력 검증의 한계입니다. 시리아 과도 정부가 14년에 걸친 내전 끝에 정권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새 정부를 운영을 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죠. 군인, 경찰, 행정관료. 이 인력을 어디서 새로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전에 아사드 정권 시절에 군 관계자, 보안기관 출신이거나 내전 중에 여러 다른 무장단체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HTS 자체도 원래 알카에다 연계 조직에서 출발을 했다가 2016년에 관계를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과거 이력과 현재 충성심을 검증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는 겁니다. 누가 진짜 새 정부에 충성을 하고 누가 여전히 IS나 다른 국당주의 그런 사상을 품고 있는지 가려내기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건 거죠. 그 다음은 이제 무장단체가 좀 통합이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시리아 내전 동안에 무장단체가 좀 수십 개가 생겼어요. 그래서 HTS가 정권을 잡기는 했지만 이 단체들이 모두 통합이 된 거는 아닙니다. 일부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일부는 명목상은 통합은 됐는데 실제로는 자체적인 지휘 체계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될 게 특히 그 일부 이슬람 강경파 세력은 알샤라 대통령이 서방에 밀착하는 것에 좀 불만을 상당히 품고 있습니다. HTS가 알카에다에서 분리하고 온건화를 추구를 하면서 서방과 관계 개선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배신이라고 보는 거죠. 이번 공격도 약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새 정부 보안군 소속이었지만 사상적으로는 이제 배신이라는 프레임, 이런 어떤 IS의 어떤 프레임에 동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IS 침투 전략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IS가 2019년 이후에 좀 전략을 바꿨어요. 영토를 점령하고 국가를 운영하고 이런 방식에서 분산된 셀 조직으로 활동을 하면서 기회가 생겼을 때 공격을 하는 방식으로 바꿨거든요. 특히 이제 좀 이제 상황이 좀 혼란할 때, 정치 상황이 혼란할 때 정부 기관에 침투를 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무부도 IS가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정부군에 침투했을 가능성을 조사를 하다가 이번 공격자를 발견을 했거든요.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라 조직적으로 어떤 침투 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리아 당국의 어떤 아직 혼란한 상황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게 좀 딜레마이기도 한데요. 시리아 내무부 대변인이 공격자는 고위직도 아니었다, 뭐 사령관과 아무 관계가 없다 선을 그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이자 동시에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발언인 거예요. 우리가 경고는 했지만 다 통제할 수는 없다, 이 메시지가 담긴 거거든요. 실제로 시리아 과도정부 통제력이 좀 지역별로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수도 다마스쿠스 그리고 주요 도시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장악을 했는데, 외곽 지역은 사실상 IS 잔당 그리고 다른 무장 세력이 활동하는 회색지대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건이 보여주는 걸 정리를 해보면, 시리아 과도정부가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미국과 협력을 해서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는 아직 통합되지 않은 무장 세력 그리고 극단주의의 그런 침투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두 과제가 정면으로 충돌을 한 게 이번 사건이다,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좀 안정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내전의 후유증이 좀 굶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는데 실제로 어떤 수준의 대응이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실제로 어떤 대응이 나올까, 그러니까 몇 가지 좀 시나리오를 살펴보면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13일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매우 강력한 보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14일에는 이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 큰 피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재차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5일에는 IS와 연관돼 있다, 강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IS 지도부의 그런 표적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대응 방식인데요. 미국은 이미 시리아에서 IS 간부들을 표적 겨냥을 해왔거든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 이런 같은 방식을 좀 차용을 할 수가 있어요. 2019년에도 어떤 극적인 작전들이 있었는데, 그걸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큰 업적으로 내세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비슷한 작전을 통해서 상징적 성과를 내세울 수 있다, 그런 성과들을 노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IS 거점을 대규모로 공습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그 사막 일대의 IS 잔당 은신처에 대한 집중적인 좀 폭격이 가능합니다. 국제 동맹군이 지금 정밀 유도무기 그리고 드론 활용한 공습 능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때 민간인 피해도 발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S 잔당이 민간 지역에 숨어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도 이루어질 수 있다, 민간인 피해도 나올 수 있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민간인 피해 최소화라는 규정을 좀 완화한 적이 있어서 뭐 이런 공격적인 작전을 승인할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는 특수부대가 이제 지상 작전을 할 가능성인데요. 그런 어떤 소규모 특수부대를 투입을 해서 IS의 그런 셀 조직들을 직접적으로 소탕을 하는 작전이에요. 뭐 델타포스, 네이비스릴 같은 정예 부대도 투입이 될 수가 있겠죠. 이거 효과는 크지만 위험도가 좀 높습니다. 또 미군 사상자, 추가 사상자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나리오라서 현실적인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리아 정부와 협력 강화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경고를 하면서도 15일에 시리아 대통령을 여전히 신뢰한다, 이번 일은 그와 무관하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알샤라 대통령을 좀 두둔을 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시리아 과도정부와의 관계는 유지를 하겠다는 신호, 보복의 대상은 IS로 한정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또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도 시리아 외무장관하고 통화를 하면서 IS라는 공동 위협을 파괴하겠다라는 약속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시리아 연합의 어떤 대테러 작전이 오히려 강화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약 요인도 있기는 합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중동 개입 최소화 기조하고 좀 충돌을 합니다. 트럼프는 중동에서 미군 역할을 줄이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대규모 어떤 보복 작전은 이런 것과 좀 배치가 되는 부분이라서 오히려 미군의 중동 개입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시리아 내 다른 행위자들과의 관계가 또 좀 민감합니다. 러시아군, 이란 혁명수비대, 터키군이 시리아에 있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작전을 벌이면 이들과의 우발적 충돌 위험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 이 부분도 또 어떤 제약 요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S가 좀 더 이상 영토를 가진 국가가 아니라 흩어진 셀 조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명확한 표적을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단기적으로는 IS 고위급 지도자 한두 명에 대한 그런 표적 제거 작전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이게 상징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 위험은 가장 낮은 대응이니까요. 또 나아가서 중기적으로는 그러니까 미국과 시리아의 어떤 연합 대테러 작전의 강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시리아 정부군은 이제 내부 검증을 조금 강화하고 IS 잔당을 소탕하는 작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지켜봐야 될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극적인 성과를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과거 일기 때와 같은 어떤 빅뉴스가 될 만한 작전을 준비할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전망합니다. 이번 사건이 향후 미국의 시리아 주둔 전략이나 중동 정책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기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그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전략 기조를 짚어야 되는데요. 트럼프 중동 구상은 개입 최소화입니다. 이건 뭐 중동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에도 뭐 해당되는 얘기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 지구 종전하고 그리고 중동 전반에 좀 긴장을 완화를 해서 미군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의 교훈, 그러니까 중동에 한번 발을 담그면 빼기가 어렵다는 인식이 여기 밑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시리아 정책도 이런 기조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사드 정권이 몰락을 하고 이제 새 정부와 관계를 개선을 하고 또 IS 소탕이라는 어떤 핵심 목표만 달성을 하면 점진적으로 발을 빼겠다는 계산인 거죠. 근데 이번 사건 때문에 좀 계산이 복잡해졌어요. 미군의 안전 문제가 정치적인 이슈로 좀 부상을 한 겁니다. 미군 2명이 사망을 했잖아요. 그럼 미국 국내에서는 왜 미군이 시리아에 있어야 하느냐, 철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IS 위협이 여전하니까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올 수는 있지만 이게 지금 내년에 그 중간 선거를 앞두고 어느 쪽이든 그런 시리아 주둔군 문제가 정치적인 논쟁거리로 비화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때문에 좀 비슷한 딜레마에 직면을 할 수가 있다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시리아 과도 정부하고 관계 설정이 좀 어려워집니다. 이게 일단은 트럼프가 알샤라 대통령을 두둔을 했는데 이제 이번 사건은 극명하게 어떤 시리아 과도 정부의 통제력 한계를 좀 노출을 했어요. 이게 미국 입장에선 딜레마인 겁니다. 알샤라 정부를 지원을 해서 안정화를 도울 것인가 아니면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로 보고 이제부터는 거리를 둘 것인가거든요. 당장에는 뭐 지원 기조를 유지는 하겠지만 선거를 앞두고 의회나 여론 가운데서 왜 알카에다 출신 지도자를 믿느냐 이런 비판이 분명히 대두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뭐 공화당 강경파들이 이런 문제들이 제기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동의 안정화 구상 전체에 좀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중동 전반에서 좀 빅딜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가자 종전, 뭐 사우디와 이스라엘 관계 정상화, 뭐 이란 핵 재협상 같은 것들이 빅딜의 일부인데요. 시리아 안정화도 이런 그림의 일부였거든요. 근데 시리아가 다시 불안정해지면 IS가 다시 세력을 키울 수가 있고 이거는 주변 지역으로 파급이 됩니다. 중동 전체 안정화라는 트럼프의 구상에 구멍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란, 터키, 러시아 같은 그런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대응할지를 이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이 미국이 시리아에서 발을 빼면 자기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로 볼 수가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지점인데요. 물론 또 반대로 미국이 강하게 또 대응을 하면 긴장이 고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거다. 트럼프가 알샤라 정부와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명확히 얘기를 했고 또 IS 보복에 집중하겠다고 했으니까 당분간은 시리아 주둔 그 미군의 규모도 유지될 가능성은 큽니다. 중기적으로는 또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나는 연합작전 강화 후에 점진적으로 역할을 축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IS 잔당을 소탕을 하고 시리아 정부군이 자체적으로 대테러 영향을 갖추면 미군이 빠지는 그런 시나리오가 중기적으로 가능한 하나의 시나리오고 또 하나는 이제 IS의 위협이 지속돼서 결국엔 주둔이 장기화하는 방향입니다. 이게 뭐 아직까지는 좀
불분명하지만 IS가 계속해서 좀 공격을 확대하고 시리아 정부가 계속해서 통제력을 갖추지 못하면 미군이 빠지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트럼프한테 좀 중동 딜레마를 다시 상기를 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개입은 줄이고 싶은데 미군이 공격을 당하면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또 보복을 하면 더 깊이 개입하게 되는 그런 이 악순환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가 트럼프 2기의 중동 정책 핵심 과제가 될 거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서울신문 권윤희입니다. 사실은 국제 정세를 바라볼 때 안타까운 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댓글들이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아요. 우크라이나를 왜 지원해야 하느냐, 혹은 러시아를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장 중요한 건 국익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물론 중립도 중요하지만요, 결국에는 국익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국제 정세를 바라보실 때 조금 국익의 관점에서 냉정하게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